안녕하세요. 오늘 고대 인물 열전의 변혁을 꿈꾼 사람들 중에 원효와 의상 스님의 사상과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동국대학교 사학과의 최연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인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익히 아는 그런 분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또 그분들의 삶에서 어떤 점이 특징적인지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사상의 특색, 먼저 제일 앞부분에서는 두 분이 7세기 중후반에 동아시아 사상사에서의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의 사상이 실제 그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특징적으로 나타났는지를 각기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 이거는 일본의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화엄연기라고 하는 일종의 그림책입니다. 화엄, 동아시아 화엄 사상의 역사를 간략하게 그 그림과 글로 소개한 책인데, 사실 이 화엄연기의 두 주인공이 다름 아닌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2, 13세기에 일본 중세 시대의 일본 불교계에서 동아시아 화엄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마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이따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실제 화엄 사상을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화엄 사상을 자신들의 삶에서,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데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극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화엄 연기라고 하는 책이 이분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 분이 중국 유학을 하려고 길을 나섰다가 실패하고 두 분이 이제 서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원효 스님은 신라 경주로 돌아가고, 의상 스님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그래서 헤어지는 장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옆에 보면은 위에 원효, 아래 의상이라고 하는 그 두 분들의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강의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동아시아 불교사 또는 사상사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그 두 분이 활동하시기 이전에 동아시아 불교계의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인데, 이 불교가 동아시아에 전해진 것은 대체로 서력 기원을 전후한 시기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불교가 들어온 것은 처음에 단순히 종교적인 포교의 목적 때문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잘 아시는 이른바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런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국제 교역로의 개척, 어떤 부산물로서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는 원래는 흉노와 싸우고 있던 한나라에서 흉노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서역의 어떤 그 동반자, 협력자를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실제로 실크로드는 그런 군사적 목적보다는 나중에는 많은 상인들이 인도의 상품, 또 중국의 상품을 가지고 오고 가는 국제 교역로로서의 기능이 중요해졌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그 상인들과 함께 그 종교인들도 오고 갔고, 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바로 불교 승려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려들을 통해서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해지게 됩니다. 처음 전해질 당시에는 불교는 그다지 중국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불교의 위상이 커지게 되죠. 특히 중국이
남중국과 북중국으로 분열되었던 남북조 시기, 보통 4세기에서 6세기까지 한 300년 가까운 시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이 기간 동안에 중국 대륙의 북쪽으로는 이제 초원의 그런 육상의 길, 또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를 통과하는 해상의 길, 이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인도와 서역 사람들이 중국으로 활발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중국에서도 인도라든지 서역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과정에서 불교도 활발하게 수용되고, 또 남북조 시기라고 하는 것이 서로 분열돼서 싸우는 전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현세적인 것보다는 좀 현세를 초월하려는 그런 좀 탈세속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던 불교 사상 또는 신앙이 중국인들에게, 원래 중국은 전통적으로 상당히 그 세속적인 현실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은 그런 문화였는데, 그 전에 중국에서는 볼 수 없던 현실이 아니라 뭔가 좀 현세를 초월한 그런 사상 또는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불교가 중국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북조 시기에 인도와 서역, 이때 서역이라고 하는 건 육상 실크로드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또 해상 실크로드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괄해서 중국의 서쪽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인도와 서역의 승려들이 중국에 들어와 활동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인도에서는 사실은 이미 소승불교, 우리가 말하는 소승불교죠. 그리고 대승불교가 다 같이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이 소승과 대승불교가 한꺼번에 서로 구분되지 않고 전래되고, 중국 사람들도 그것을 같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와, 처음에는 그 상류층의 황제나 귀족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마 당시에는 그런 인도라든지 서역에서 오는 외국인들과 직접 교류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이런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상류층 사람들이 불교에 먼저 접하게 되고 그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이전에 중국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사상이나 문화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또 공부해 보면서 불교 사상의 어떤 깊은 내용에 상당히 흥미를 느끼고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상류층 및 지식인들의 주요한 어떤 문화적 소양으로 불교가 자리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조 시기가 끝나는 6세기쯤에는 불교는 거의 지식인들의 기본 소양 또는 상류층들의 기본 소양으로서, 상류층 그 처음 법회를 하거나 하면은 거기에는 그 인도나 서역 출신의 승려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그것을 황제를 비롯한 귀족들 또 지식인들이 같이 듣고 토론하는 이런 어떤 살롱 문화 비슷한 것이 그 중국에서 널리 퍼지게 되고, 점점 불교가 중국화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조 시기가 마치는 6세기 말, 7세기 초가 되면 인도 불교의 다양한 사상들이 중국에 수용됐고, 또 그에 따라서 워낙 다양한 불교 사상이 전해지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해할 때 나름대로 그 전해진 여러 불교 경전도 중요합니다만은, 불교의 주요 책들은 우리가 보통 삼장이라고 해서 경전이 있고, 그다음에 율장이라고 해서 승려들 또는 제가 신자들의 생활 규범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상에 있어서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그 이론들을 정리한, 보통 논서라고도 하고요, 그것들을 모은 것을 논장이라고 하는데, 그 논서들을 통해서 불교 사상을 이해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도 그런 인도 또는 서역에서 전해진 여러 불교 논서들을 통해서 불교 사상을 이해하는데, 소승불교나 대승불교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논서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불교 학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6세기 말경까지 중국에서 등장했던 주요한 불교 학파들을 제가 여기 적어봤습니다. 아마 또 다른 학파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비담학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비담론이라고 하는 논서에 기반한 겁니다. 물론 아비담론은 한 권의 책은 아니고 비슷한 종류의 여러 논서들이 있고
이때 아비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원래 인도 말의 아비다르마라고 하는 불교의 여러 기본적인 논리나 이론들을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담론을 기본 논서로 공부한 사람들, 이 비담학파가 되고, 그들의 사상 내용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는 소승불교,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는 아비다르마 불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 이전의 어떤 불교 사상들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그런 학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은 이제 성실론이라고 하는 논서를 기본 논서로 공부한 사람들이 성실학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아비달마를 바탕에 깔면서 동시에 대승불교, 특히 초기 대승불교인 그 반야경에 나오는 대승의 공사상,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종합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십지경론이라고 하는, 이 십지경론은 이름처럼 이제 십지경, 이 십지경은 현재는 화엄경의 한 부분, 십지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보살들이 10단계의 수행을 거치는 그런 내용의 경전인데, 그 경전을 해설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공부한 사람들은 지론학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대승불교 중에서도 주로 대승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식, 하나는 중관인데, 이 십지경론은 주로 유식 사상에 입각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지론학파는 주로 북중국, 북조에서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론학파랑 사상적으로 좀 대칭 관계에 있는 것이 삼론학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 개의 논서, 중론, 백론, 십이문론이라고 하는 건데, 핵심은 중론입니다. 중론은 대승의 그 중관 사상의 기본 교리를 설하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조금 초기에는 반야 사상 위주였지만 발전하다 보면 이제 중관과 유식이라고 하는 보다 더 발전된 교학 체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관 사상에 기초한 중관 사상의 대표 논서들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이 삼론학파가 되겠고, 이 삼론학파는 주로 남중국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북조 시기 말에 가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종합하는, 대승불교 전체를 반야부터 유식, 중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종합하는 논서가 중국에 소개되는데, 그것이 섭대승론. 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포괄한다는 거니까 이름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섭대승론을 연구하는 섭론학파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섭대승론은 처음에는 남중국에서 번역되고 소개됐기 때문에 남조 말기에 소개됐다가 곧바로 이제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합하면서 수나라의 수도인 장안 지역에 전해져서 북중국에서도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 섭대승론은 여러 대승불교 사상을 종합한 거긴 하지만 그 중에 주로는 유식사상을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 거기에 열애장이라고 하는, 열애장은 모든 중생은 열애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중생은 열애의, 저 장은 창고라고 하는 뜻인데 열애의 창고이다. 열애를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뭐 한국 불교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부처이다, 이런 사상의 그 토대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유식 사상과 열애장 사상을 통합한 섭론학파가 성행하게 되고, 비슷한 시기에 역시 남북조 시대 말기에 남중국에서 등장했다가 수나라 때 크게 성행한 것이 이제 천태종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데, 천태종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대체적으로 인도의 학파들이 소개된 거라고 한다면, 천태종은 중국 승려가 독자적으로 창안한 것이라는 점에서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남중국에서 활동했던 천태대사라고 하는 스님이 법화경의 내용에 기초해서 법화경의 내용을 설명한 마하지관이라든지 법화현의, 법화문구 같은 책들을 편찬하고, 그 책의 내용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사상체계가 되어 있고, 사상 내용은 그런 법화경의 사상에 아까 말씀드린 중관 사상이 종합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내용들이 많아서 뭐 복잡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건 아니니까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나라에서 어떻게 통합되느냐 하는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불교 사상들이 7세기 전반기 이제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이런 사상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종합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남북조 시대에 분열되었던 정치 세력이 수나라, 당나라를 거치면서 하나로 통합되는데 그것이 사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앞에 설명드린 다양한 불교 사상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의 거대한 교학 체계로 통합되느냐 하는 것이 사상사적인 과제였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두세 가지 흐름이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크게 세 개의 흐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현장 스님. 뭐 옆에 그림이 이게 실제 현장 스님의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대에 중국 불교계에서 현장 스님을 보통 이런 모습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 지금 이분이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은 책을 책 보따리라고 할까요? 여기 화면에는 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둥글게 있는 것들이 옛날 책들은 두루마리 형태의 둥근 것들이니까 그것들을 이제 가득 жил머지고 지금 이동하는 손에는 이제 당시 스님들이 많이 들고 다니던 향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걸어 다니는 건데 아마 관념적으로 이제 인도에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현장 스님이 인도에 유학해서 많은 경전들을 가지고 와서 번역했다. 막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현장 스님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여러 그 사상 체계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하나의 완전한 불교 사상 체계로 통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떤 해결 방향을 택했는가 하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왔으니까 내가 인도 현지에 가서 실제 불교를 좀 완전하게 공부하고 돌아와서 중국에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분이 이제 인도에 유학을 갔죠. 당시 원래 이분이 유학 가던 시기에 당나라에서는 이제 군사적으로 주변 유목국가들과 그 전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그 경비원들 눈을 숨겨가면서 아주 고생 끝에 인도에 유학했습니다. 629년. 그러니까 이분 600년생이시니까 20대 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16년 가까이 공부하시고 645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분의 전기를 보면 인도의 큰 불교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인도 학자들을 능가하는 최고의 학자로 인정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도의 당시 불교학을 거의 다 섭렵하고 또 많은 불경 원본들을 가지고 와서 귀국한 다음에는 645년에 귀국해서 664년까지 2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중국에서 활동하셨는데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거의 이분은 경전 번역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려진 것이 총 75종류의 1347권 어마어마한 책이니까 20년간 이 많은 책을 번역했으니까 거의 뭐 매일 그 번역에 그리고 다행히 당시 당나라 황실이 이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서 황실의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책을 번역했고 그 중에 중요한 책이 이겁니다. 사실 이분이 인도에 간 가장 큰 목적도 이겁니다만은 유가사지론이라고 하는 아까 여러 논서들이 있었는데 사실 인도 불교에서 최종적으로 소승과 대승불교를 망라하는 거의 종합적인 교학 체계로 만들어진 논서가 유가사지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전에는 일부만이 번역돼 있었고
중국 승려들이 이 책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전체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장 스님도 아마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이 책을 구해와야겠다, 이 책을 공부해야겠다고 하는 목표에서 갖고 실제로 구해와서 중국에 와서 이제 아주 귀국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번역을 하는데 이 책이 100권 분량의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가장 완성된 대승불교의 논서이고 후대에 발전한 현장 스님의 문파들의 사상의 기본 토대가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성유식론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인도의 책을 번역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승불교의 큰 조류 중에 하나인 유식사상에 대한 인도의 여러 학자들의 책들을 현장 스님이 편집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제자와 함께 번역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식사상에 대한 개설서, 요약본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10권 분량의 책입니다. 그래서 육아사지론과 성유식론이 이 현장 학파의 기본 논서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많은 경전을 번역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것이 이제 대반야경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분량이 600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전으로서는 한문으로 번역된 불교 경전 중에 가장 방대하고 그래서 후대에 동아시아에서는 이 대반야경은 워낙 방대하니까 이 대반야경 자체가 경전 중의 왕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 재난이 있거나 할 때 지금 우리 사회가 재난 당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이 대반야경을 모시고 기도를 하는 그런 법회도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와 대칭되는 가장 짧은 경전. 요즘 사찰에 가서 법회를 보시는 분들은 늘상 암송하는 겁니다만은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책. 이건 이제 반야경, 대반야경은 어떻게 보면 반야경의 가장 방대한 모든 반야 사상을 다 정리한 거라고 한다면 반야심경의 심은 이 핵심, 영어로 하면 에센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반야경과 어떻게 보면 대칭되는데 아주 짧은 경전입니다. 몇 장 되지 않는 거의 한 장, 해인사에 있는 경판에 의하면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건데 이것도 현장 스님이 번역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스님은 황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현장 스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사지론 또는 성유식론인데 이 책들은 기본적으로 유식사상을 베이스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유식학파랑 좀 구분해서 보통 신유식학파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유식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소승과 대승의 사상을 다 아우르려고 한 그런 학파가 되겠는데 이 신유식학파가 황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불교계의 주류로 등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이전까지 있던 아까 앞에 말씀드린 6세기 말 7세기 초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던 여러 학파들은 급속히 쇠퇴를 하면서 불교학의 어떤 신구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현장 스님 개인만은 아니고 현장 스님에게 뛰어난 두 사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이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신라 출신의 원측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그 원측 스님보다 후배입니다만은 중국 출신. 그러나 원래 계보를 따지면 이분의 조상은 중앙아시아계입니다. 그래서 규기라고 하는 분, 두 분의 제자들이 현장 스님이 번역한 책들을 토대로 이 신유식학파를 사상을 체계화합니다. 지금 중국 옛날 장안이죠. 지금 서안에 가게 되면 흥교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곳에 바로 현장 스님과 두 분의 제자들의 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전합니다. 가운데가 현장 스님의 탑이고요. 양쪽이 원측 스님과 규기 스님의 탑이 흥교사라고 하는 사찰에 가면 있는 어떻게 보면 신유식학파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신유식학파의 사상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 이전에 구유식학파하고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구유식학파에서는 아까 성론학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식사상과 함께 열애장, 모든 사람은 다 이미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열애, 부처의 장, 창고이다. 이런 것이었는데 이 신유식학파에서는 그렇지 않다. 중생들은 나름의 과거부터 쌓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성격의 차이가 있다. 그것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그것을 오성각별설이라고 하는데, 오성각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성문.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 중에 소승불교의 사람입니다. 소승불교인데 소승불교를 크게 둘로 나눠서 성문과 독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승의 성문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승불교 중에 독각을 최고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를 최고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소승을 하다 대승을 하거나, 대승을 하거나 소승을 하거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불교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5번째 무성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불교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불교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부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게 돼서 열애장 사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신유식 사상을 주장하고 당나라 초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입장의 그 학파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물론 이분도 이 모습이 실제 모습이라고는 뭐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후대에 이런 모습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 지엄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지금 생몰년을 보게 되면 현장 스님과 거의 비슷하죠. 현장 스님보다 2년 늦게 태어나셔서 4년 정도 늦게 돌아가신 거의 동시기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유학을 하지 않고 중국 내부에서 공부하신, 이분은 이제 어려서 당시 신승이라고 불렸던 어떤 신이한 그런 이적 같은 것을 행했던 두순이라고 하는 분에게 공부를 하고, 그 현장 스님 이전의 유식사상가들인 지론학파 또는 섬론학파 사람들에게 수학하면서, 이분은 주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깊이 있게 연기를 했고, 그래서 화엄경의 내용에 기초해가지고 뭐 법계연기, 무진원용,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모든 사물들은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걸 이제 화엄교학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이때 다는 전체입니다. 어떤 이 세상에 하나의 존재가 이 세상 전체하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거꾸로 전체는 하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다즉일.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아주 작은 존재도 사실은 이 세상 전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하나가 사라지면 전체의 존재 자체가 위태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개체를 전체와 동일시하는 그런 사상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상사적으로는 바로 그 전에 현장 스님이 제시했던 이 신유식 사상이 어떻게 보면 뭐 대체라고 할까, 반대편에서 불교 사상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신유식 사상에서는 부정되었던 중생과 부처의 상호 동일성을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이고, 신유식 사상에서는 오성각별의 입장에서 누구나 부처가 되는 건 아니다. 또 부처가 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뭐 소승의 입장, 대승의 입장, 이렇게 좀 구분하는 입장이었다고 하면, 이 지엄 스님은 그런 구분을 없애는, 모든 사람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따라서 현장 스님 계통의 신유식 사상에 불만을 가졌던 불교인들, 특히 열애장 사상과 같이 누구나 다 부처이다 라고 하는 사상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런 현장 스님이 전래했던 신유식 학파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의 어떤 대안으로 급속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엄 스님의 제자였던 법장 스님이 그 사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제 현장 스님이 강요했던 신유식 사상, 또는 그 전에
그 남북조 시대에 유행했던 열애장 사상을 둘을 전 단계에 놓고 그것을 포괄하는 보다 발전된 사상 체계로서 화엄 교학을 제시하고, 그래서 이런 5단계 교판론을 제시합니다. 처음에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시교가 있고, 시작이라는 뜻이죠. 대승의 시작. 그다음에 대승의 끝, 대승 종교. 그다음에 돈교, 원교라고 하는 5단계의 불교 사상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최종 원교는 바로 화엄경, 화엄 사상이다.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 제시했던 신유식 사상은 이건 대승의 시작이고,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남북조 시대의 열애장 사상은 대승 종교. 그리고 또 마침 이 무렵에 선종이 등장하는데 선종은 돈교이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불교 사상을 어떤 체계화하고, 그래서 불교 사상 전체를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설명하고, 동시에 그러면서 화엄이야말로 최고의 우월적인 사상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교학 체계를 토대로 화엄종, 그러니까 지엄과 법장 스님에 의해서 정리된 교학 체계가 화엄종이라고 후대에 불리게 되는데, 화엄종이 중국 불교계에서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이후로도 사상적으로 발전합니다. 여기 계신 분이 이제 후대에 그 법장 스님이라고 알려진 거고, 이분 앞에 지금 여기 있는 게 이 아까 본 여러 두루마리 형태의 책들입니다.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모습의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이제 2가지, 하나는 유식, 하나는 화엄, 이런 것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당나라 초기 불교계의 중요한 사상으로 불교 사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대승기신론 사상, 대승기신론 학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책 이름입니다만은 6세기 중엽 한 530~40년대에 중국에서 등장하고, 중국에 알려질 때는 인도의 대표적인 학자인 마명보살이라고 하는, 아마 이게 중국에서 나중에 마명보살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 같습니다. 마명보살이 쓴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열애장, 모든 사람은 다 부처의 씨앗을, 부처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열애장 사상인데, 이 열애장 사상을 토대로 앞에 나왔던 유식 사상을 결합해서 활용해서 모든 중생들은 다 열애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장의 유식 사상하고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성이나 열애장 사상, 모든 존재는 다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이 대승기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은 처음에는 그다지 주목받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거꾸로 7세기 후반에 현장에 의해서 신유식 사상이 크게 유행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반발로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강조되면서 그런 열애장 사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문헌으로 대승기신론이 크게 주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을 강조하는 학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중생들, 우리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진여, 진리 그 자체이다. 그런데 중생의 마음은 2가지 모순된 상태가 동시에 있다. 하나는 심진여문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진여, 진리 그 자체, 고유하고 변화가 없는 어떤 부처의 상태 그대로의 상태도 있고, 동시에 심생멸문이라고 해서 무엇이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어떤 외부 환경에 반응해서 변화하는, 말하자면 중생의 어떤 미혹된 상태. 근데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중생 마음속에는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의 공존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미혹된 마음과 원래 깨달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행을 하면 자연히 원래 부처의 상태에 도달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불각, 본각, 시각, 구경각 여러 가지로 썼지만, 이 대승기신론은 사실 이것들은 동일한 것이다. 그냥 하나의 상태가 비춰지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원래는 하나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특히 대승기 신론 사상은 아까 보았던 현장 계통의 신유식 학파의 주장에 대한 어떤 안티테제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봤던 화엄학파에서 신유식 사상은 대승 사상 중에서 시작 단계로 배치하고, 바로 이 대승기 신론을 대승의 끝, 대승 종교로 이렇게 배치하고, 화엄은 물론 그거를 초월하는 상태로 배치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크게 보면 당나라 초기 7세기 전반기에 현장 스님이 전해왔던 신유식 사상, 또는 그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이런 대승기 신론,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하겠다라고 했던 화엄 사상, 이런 세 가지 사상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강의의 본론에 들어갈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의 사상은 바로 이런 세 가지 사상이 발전하는 단계에 그 사상들을 나름대로 수용하고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신라의 대표적인 통일신라 초기에 불교 사상가들이 등장하는데 크게 세 분을 들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원측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중국에 유학 가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현장 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사실은 현장 스님의 신유식학파 성립에 큰 기여를 했던, 현장 스님의 수제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죠. 아까 그림에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상 스님, 이분도 중국에 유학을 해서 이분은 화엄 학파를 만든 지엄 스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당연히 화엄 학파를 수용하고, 이분은 원측 스님하고 의상 스님의 차이는 의상 스님은 신라에 귀국해서 신라에서 화엄 사상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효 스님은 국내에서, 이분은 유학은 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학하면서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여러 교학 체계를 공부하다가 그 중에 대승기 신론을 보고서 이것이야말로 대승 사상의 완성이다. 그래서 대승기 신론 사상이 입각해서 대승 불교 사상을 체계화했습니다.